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 죽고 싶고 한계가 와서 이곳에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나쁜 며느리인지 정말 궁금해서요. 저는 아이 둘이 있는 엄마이고요. 현재는 전업주부예요. 일하고 싶고 집값 대출에 살림에 쪼들리지만 나름 저만의 육아 철학이 있어 두 아이를 36개월까지 가정 보육 중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4박 5일씩 데려가십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통보식으로 이야기하시고는 아이를 데리고 가셨죠.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가시니 25개월 큰 아이는 할머니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은 엄마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아이의 그 말에 의기양양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하죠. 하루 종일 TV, 스마트폰, 초콜릿, 사탕, 라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싫어하는 양치질도 안 하니까요. 그야말로 아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있으니 어머니 집에 있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압니다. 결국 아이는 저희 집에 안 온다고 울며 불며 악을 쓰고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아이한테 서울의 집에 정을 못 붙이고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시어머니는 아이가 자기 엄마를 싫어하니 내가 키워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단 한 번도 잠깐이라도 먼저 봐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본인이 와서 데려가 놓고서는 친구들, 식구들한테는 늘 아이 보느라 죽겠답니다. 어머님 58세이시고 어디 아픈데 하나 없이 정정하십니다. 죽겠다는 말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먼저 부탁한 적도 없어요. 첫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젖을 잘 안 물었는데 그걸 보시고는 어머, 애가 엄마 젖을 싫어하네. 그러면서 은근한 미소를 띄우며 이야기하시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또 어쩌다가 제가 안을 때는 울고 어머님이 안아서 그치면 엄마가 엄마 같지가 않지? 할머니가 데려가서 키울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소름이 돋기도 하고 아이와 제 사이를 질투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심리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어느 순간 내가 애를 데려갈 테니 네 일을 보라면서 저를 위하는 듯 이야기하시더니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여러 번이 되고 하루에서 이틀, 4일에서 5일까지 된 거죠. 처음에는 너무 손주 사랑이 지극하여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지나치다 싶을 때가 되니 이제 당연하게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가 아이 맡겨놓고 안부 전화도 없고 자기 자식 먹었는지 똥 사는지도 묻지도 않는 천하의 인정머리 없는 못된 어미라고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소중한 우리 첫째 아이 아무거나 주실까 아무거나 보여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몇 번을 연락하는데 잘 받지도 않으십니다. 한 번은 시 외이모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와이프 집에 있는데 왜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느냐. 요새 황혼 육아가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 아느냐.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번에는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는 엄마 힘든데 아이 좀 맡기지 말아라. 도대체 며느리는 집에서 뭘 하는데 아이를 자꾸 맡기느냐고 했답니다. 나도 아이 맡기기 싫다.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시댁에 가면 TV 보여주고 방치하는 거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다며 남편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면전에도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 끊임없이 생사람 잡는 통에 정신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정신건강센터 상담 등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십니다. 어떤 날은 내가 지금 네 애 봐주고 있다고 유세 떠는 걸로 보이냐며 고마운 줄 모른다고 요새 세상에 아이 봐주겠다고 배려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대성통곡을 하고 우십니다. 아, 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합니다. 저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와서 남편보다 더 벌었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커리어 잘 쌓고 있었고 이직 좋은 대로 하면서 저희 집 먹여 살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성격은 또 어떻게 해요? 사교 많고 긍정적이라는 평가 받으며 주변에서도 정말 밝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아이 키우고 싶어서 우리 아이 내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육아에 전념하였어요.
또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안 계셔서 더 잘해주고 싶어서 어릴 때 사랑 많이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크길 바라는 마음에 그래서 저의 커리어 버리고 직장도 관뒀는데 그렇게 포기하는 것도 많지만 저만의 가치관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시댁의 횡포에 저의 뜻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에 사무쳐서 허무합니다. 저렇게 할머니 손에 크라고 내 커리어 포기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아이의 중요한 어린 시절을 망치게 하고 싶진 않은데 말이죠. 남편이 센스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더 사단이 났어요. 그날 시모가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여자 잘못 들어와서 효자 아들이 눈 뒤집혔다고 난리를 치시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다가 본인 힘에 부쳐 쓰러지셨죠. 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시아버지께서 쳐들어오셔서 시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고함을 지르시고 결국 저희 부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이 둘을 다 케어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둘째는 데려가지도 않으세요. 말이 안 통한다고요. 첫 정이신 건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두 아이 모두 너무너무 소중해요. 특히 이제 말하고 습득, 입력이 빠른 첫째는 제가 온전히 끼고 보살피고 싶어요. 감히 시어머니께서 아이 봐주시는데 그 감사함도 모르는 배부른 소리 하는 한심한 며느리인가요? 제가 아이 봐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이 보느라 아프다, 힘들다, 과자값 얼마 썼다, 네 자식 내가 봐주니까 효도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시간도 많은데 일을 해라. 힘든 우리 아들 혼자 뼈 빠지게 일하게 안 하려고 내가 너희 아이 봐주는 건데 왜 너는 취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며 어디 가서 부업거리라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둘째도 봐주시게요? 하고 마음에 없는 말로 떠보았더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는 어린이집 보내며 더 잘 적응하고 잘 큰다고 합니다. 정작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는 본인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다고 못 봐준다고 하시는 시어머니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큰아이가 시댁에 안 갈 수 있을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합니다. 어젯밤에는 보름이 지났는데 달이 예뻐서 그냥 또 하늘 보면서 울다가 아침에 댓글 다시 읽었습니다. 댓글 보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가락이 떨리고 무서웠네요. 친정은 서울이고 시댁은 지방 소도시입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신 결혼이라 돌아갈 친정이 없습니다. 여기는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불편하고 둘째 낳기 전까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돌아다녔지만 1년 정도 못한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다 쓰지는 않았지만 다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폭언, 행동 녹음하다가 남편이 제 핸드폰 부순 것도 2번이고 시어머니와 제가 언성 높여 싸울 때 남편이 제게 입 닥치고 엄마에게 빌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생각한 끝에 상담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상담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그저 말씀 안 드려도 시아버지가 와서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날뛰셨고 그때마다 옆에서 쟤 때문에 이게 뭐냐 맨날 싸운다. 전문가 개나 줘라. 내가 뭘 했다고 손주 사랑한 게 죄냐고 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혼해야 정상인가요?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남은 건 아닐까? 남편 친가와 외가, 시아버지 쪽, 시어머니 쪽 형제 자매들 다 모여 사는 이 동네에서 쭉 그렇게 혼자서만 끙끙 앓았습니다. 댓글에서 제게 성격장애라고 하셨는데 찾아보고 맞는 것 같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큰 소리 나고 싸우는 것이 싫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제가 조금 피해 입더라도 넘기고 참고 살았고요. 한때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렇게 인사성 밝고 살면서 싫은 소리 들어본 적 없었는데 시집 와서 저라는 사람은 이제 얼굴도 잿빛으로 변해버려 다 무너져 썩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말 못하냐 답답하다 하시지만 제가 말하면 더 크게 말하고 제가 행동하면 더 크게 난리치는 시어머니. 똥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했는데 사실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식 망친다는 말에 정말 번뜩 정신이 드네요. 이게 저의 인생을 바치면서 시작하게 된 제가 원하는 육아는 아니니까요.
상담만 받았지 지인한테도 못한 이야기라 이렇게 솔직하게 피드백 받은 게 처음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바보 같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다고 내 목소리 내야 한다 생각했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애들 생각하면 이혼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그냥 살아야지 하다가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은 쓸데없이 감정이 복받쳐서 변명을 하니 너무 부끄럽고요. 그래도 주절거리기를 잘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남과 소통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익명인데도 왜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말씀처럼 다 해볼게요. 후기입니다. 1년 전에 시모가 아이를 데려가서 힘들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때 댓글 보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갑자기 피가 끓어오르는 듯 했고요. 몇 년 동안을 생각도 못하던 것을 미친 사람처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 생각하며 발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불쌍하다고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자기 새끼도 지키지 못한다는 여론에 충격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음먹으면 녹음하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녹음으로 증거 자료 여러 개 준비하고 다시 일하기 위해서 구직 사이트 맨날 들어가고 일단 재택근무를 시작으로 돈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게 하려고 댓글의 방법처럼 아침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비록 키즈카페에서 노트북 들고 가서 재택근무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구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정 아빠한테 연락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마저도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지만 그렇게 다시 연락된 부모님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천류는 끊으면서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말한 제가 더 정신 나간 것 같다는 어느 분 말씀이 사무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한테는 이혼을 하든 부모를 버리든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상황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요. 오히려 이걸로 인해 싸움이 되면서 진단서 끊어서 증거 남기는 데 도움이 되었네요. 시모는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제 아이한테 접근하면 경찰 부르겠다는 말이 제 마지막 대사였습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재택근무 일도 늘어나서 빠듯하긴 하지만 저희 식구들이 먹고 살 만큼은 법니다. 이렇게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불안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남편한테 묘한 배신감에 떨면서 살지 않아도 돼서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목표는 친정이 아무래도 조금 좁아서 돈 모아서 분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독해질 수 있게 응원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아픈 기억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신청해 봅니다. 저는 42살이고 남편은 45살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5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피하지도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서 저는 갈비뼈와 견갑골이 으스러졌고 남편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면서 남은 인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저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크게 다친 남편을 대신해 먹고 살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를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리받았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가야 하는 판정을 받은 상태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재활치료 덕분에 느리지만 지금은 거실에서 주방까지 목발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절뚝거리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함께 살기 힘들 줄 알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현실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런 건지 이혼하고 살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그동안 몇 번이나 들었지만 저만 바라보는 남편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끝이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희망마저 없다면 삶의 의욕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을 희망으로 바꿨어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서요. 남편은 집에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한 발자국 떼는 것도 힘든데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자기가 먹은 그릇 설거지 해주는 정도입니다.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그렇게 입이 닳도록 집안에 있는 쓰레기나 자기 물건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하라고 잔소리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만큼 집도 깔끔하게 하려고 재활을 한답시고 천천히 청소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들이 제 눈에 거슬리는 게 몇 번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바로 앞에서 남편과 함께 저녁 먹는데 하필 그날 제가 몸살이 난 건지 상태가 좋지 않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했고 남편이 좋아하는 치킨이랑 생맥주 시켜줬죠. 그렇게 저는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제 옆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약은 먹었어? 여보, 많이 힘들지?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몸이 빨리 좋아져야 하는데. 괜찮아, 여보. 그래도 우리 잘 살아가고 있잖아.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신 좋아하는 치킨 왔나 보다. 현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러 갈게. 그냥 누워있어. 나도 계속 움직여야 좋아질 수 있지. 그래, 알았어. 부탁 좀 할게. 그런데 여보, 왜 오른쪽 다리를 절어? 원래 왼쪽 다리를 절었잖아. 어?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몸살약 먹고 좀 약 기운에 치운 것 같다. 내가 무슨 오른쪽 다리를 절었다고 잘못 본 거겠지. 나 왼쪽 다리 다쳤잖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니 이제는 그런 것도 헷갈리는 거야? 그렇게 남편은 왼쪽 다리를 절면서 치킨을 받고 소파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살 약이 좀 세긴 했는지 비몽사몽한 상태였긴 했는데 분명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가는 걸 봤는데 남편이 말한 대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새벽에 잠이 안 온다며 거리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목발 짚고 동네 앞에서만 걷고 오겠다고 나갔다 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몸살 나지 말라고 약을 주는데요. 자기가 약국에서 산 피로회복제라며 줬었는데 그 약만 먹으면 저는 다음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남편이 새벽에 바람 쐬러 나간 다음에 약을 건네줬을 때 먹는 신용만 하고 먹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하더니 문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최근 들어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들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해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재빠르게 일어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창문을 통해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남편 행동에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고 뒷걸음 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쩔뚝거리며 목발에 의지하며 걸어야 하는 남편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건지 뛰어가고 있었던 거죠. 가슴이 철렁거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정상인처럼 뛰어갈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네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쯤에 남편은 다시 돌아왔고 씻고 방에 들어와서 제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곤 깊이 잠이 들었는지 코골이 소리가 들렸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와 세탁실에 있는 옷들을 확인해 보면서 특별한 점은 없는지 여기저기 뒤져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이후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친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걸 숨기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네요. 그렇다고 아무런 증거 없이 무턱대고 말해봤자 발뺌하고 입 닫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일단 병원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찾아가기 위해 회사에서 집에 일이 있다고 사정을 이야기한 후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남편 담당 의사가 어디 급하게 가고 있었고 그 뒤를 남편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택시에서 내려 둘을 뒤따랐고 그리고 듣게 된 충격적인 대화에 너무 무서워 일단 증거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도 지났으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이 정도면 의심하지 않는다니까. 내 말 믿고 다시 시도해보자. 안 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계획해보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2번 실패하면 그때 우리 둘 다 콩밥 먹을지도 모른다고. 오늘 밤 다시 한번 맞춰보고 시작하는 걸로 해. 오늘 밤이야. 아내한테 절대 들키지 말고 그리고 연기 좀 잘해. 왜 왼발이 어느 발인지 몰라? 그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고. 아, 알았어. 나도 깜빡했어. 치킨 배달이 와서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랬다고. 그럼 오늘 새벽에 보자. 남편과 의사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길래 둘이서 그것도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저를 아무렇지 않게 반겨주면서 평상시처럼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연기는 대상감이었어요. 저도 증거사진 몇 장밖에 없으니 좀 더 정확한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평상시처럼 행동을 했고 새벽 시간이 다가오자 남편은 저에게 또다시 약을 건네줬습니다. 먹는 연기를 하곤 삼키지 않고 물고만 있었고 급하게 화장실로 가서 입에 있는 약을 뱉었네요. 그리고 제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제 앞에 누워있던 남편은 약속 시간이 되었는지 제가 잘 자고 있는 걸 확인한 후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이어 저도 빠르게 쫓아갔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차가 잘 안 다니는 사거리 도로였죠. 남편이 탄 택시 뒤에 멈추게 되면 들켜버릴 위험이 커서 조금 더 앞에서 내려달라고 한 뒤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 담당 의사가 뒤이어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고 둘의 대화 소리를 녹음하려고 노력했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네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둘을 태우고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다리가 아파 뒷좌석에 앉아 다리를 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바꾸고 와이프가 앞자리에 앉으면 다시 도로를 합류하면서 가드레일에 박으면 된다는 거잖아. 그래. 일단 내일 새벽 2시에 네가 다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말해.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를 태우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계획한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잘해야 된다.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결국 남편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 때문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5년 전 남편은 저와 결혼 후 계속해서 사람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 함께 보험을 들자며 생명보험을 계약하게 되었고 둘의 보험료만 합쳐서 약 1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사고 난 이후부터 남편은 일을 하지 못하니 자기 보험은 모조리 싹 다 해지를 했고 저에게 만들어져 있던 보험은 유지한 채 5년을 지내왔어요. 몇 번을 해지하자고 물었지만 너무 아깝지 않냐면서 계속해서 저를 설득시켰고 없는 형편에 무리하게 유지하면서 지내왔었죠. 남편의 검은 속내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이 모든 상황을 의사와 함께 계획한 것도 충격인데 그 의사가 남편과 친구였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결국 모든 내용과 증거 사진은 충분하게 확보했고 제 생명을 가지고 보험금 3억 정도 되는 금액을 받으려고 했다는 자체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빠르게 집에 들어간 후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자고 있었고 뒤이어 남편이 집에 들어와 씻고 옆에 누웠습니다. 너무나 소름이 돋는 순간이고 참기 힘들었지만 순간적인 감정을 터뜨려 좋을 거 없다는 생각에 팔을 잡고 꾹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웃으면서 출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들려 형사분들께 그동안 모았던 증거를 제출하고 충격적인 상황을 풀어놨습니다. 그렇게 형사분들과 집에 도착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가 집에 올 시간도 아닌데 들어와서 놀랐는지 당황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뒤이어 형사분들이 들이닥치자 순간적으로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려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절름발이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한심한 짓을 꾸며봤자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 너무 한심했습니다. 남편이 뛰어봤자 형사들 손바닥 아니었고 저희 집 아파트가 3층인데 높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데미지는 있는 건지 멀리 못 가 잡혔습니다. 결국 의사와 남편이 저지른 충격적인 계획은 모두 끝이 나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단독으로 벌인 일이 아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재질이 너무 나쁘고 처음 시도한 범죄가 실패로 돌아가자 5년 뒤 다시 시도하려고 더욱더 치밀하게 반복적으로 계획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하게 보기는 힘들다며 의사와 남편에게 각각 10년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평범한 일상으로 삶을 살기는 더욱더 힘이 들었어요. 이사도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이러기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살아도 약을 먹으면서 남편 먹여 살리겠다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마음 하나 알아주지 못하고 또다시 일을 계획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 마음 평생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 감옥에서 나와봤자 55살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죠. 다리도 멀쩡하고 아픈 곳 하나 없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에 비해 저는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이 남자 평생 동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지는 못하겠죠. 10년 동안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아까워요. 남편 잘못 만나 아이도 못 가지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변호사와 추가적인 소송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라는 양반과 남편 절대 용서할 수 없기에 두 발 뻗고 자게 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걸 걸고서라도 인생 망하게 하려고요.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의지할 데가 없네요. 감사합니다.